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22개 나라 참전용사 62명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사작전을 담당할 장성급 장교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양평 주민을 만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 군위의 한 계곡을 찾은 대학생 3명이 물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다시 고등법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증명하기에는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부부 합산 3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잡겠다는 건데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경기 여주가 36.8도, 서울이 34.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더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0년 전 오늘 한국전쟁의 총성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인지 종전인지 개념도 희미한 남북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7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세계사의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김씨 세습 왕조 속에 갇혀 국제사회 왕따로 전락했습니다. 그 선명한 명암을 만들어낸 건 다름 아닌 피 흘려 자유를 지킨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었을 겁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오늘 한국전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첫 기념 행사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전 세계 참전 용사 62명이 함께였습니다. 오늘 뉴스9는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하동원 기자, 지금쯤이면 기념식은 모두 끝났겠군요. 네, 6.25 당시 첫 파병된 미군 스미스 부대가 착륙한 비행장이었던 영화의 전당에서 조금 전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피란 수도였던 부산에서 정전협정 기념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기념식은 22개 참전국의 국기 입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엔 참전용사와 참전대표단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용사는 가장 꽃다운 나이에 자유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진정한 영웅이라며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유엔군 묘역을 찾았다고요? 네, 유엔 기념공원에 유엔군 위령탑을 현직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병 2,300여 명의 유해가 안장된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위령탑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방명록엔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을 직접 골라 사고 어업인들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과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과 오염수 괴담에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기념식에선 대한민국 성장에 뒷받침이 돼준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어 자유와 연대 정신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90세가 넘은 영국 참전용사의 아리랑 공연이 특히 감동적이었다고 하는데 황선영 기자가 그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의장대 호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르는 62명의 참전용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영접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드 AD님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행사장에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지자 곧이어 대형 화면에 1950년 7월 1일 미국 스미스 특수부대를 태우고 부산에 착륙했던 C-54 수송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대에 오른 배우는 당시 부산에 처음 발디뎠던 군인처럼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소개했습니다. As we made our way to the front lines, we met many locals along the way who approached us to express their gratitude despite having a language barrier.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남수단 한빛부대에 파병돼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했던 군인들이 맡았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전쟁 당시 부산에서 유엔군에게 힘을 보탰던 해군 어린이 음악대 노래가 흘러나왔고 (6.25) 전쟁 격전지였던 경북 칠곡과 강원 횡성의 초등학생들은 애국가를 선창했습니다. 93살의 영국 참전용사이자 브리튼스 갓 탤런트 우승자인 컬린 태커리의 아리랑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환으로 싸운 전쟁 당사국이었지만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회원국에는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엔사에 가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은 왜 가입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년 전 오늘 이승만 정부의 휴전 반대와 북진 통일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군 사령부, 중국과 북한 간의 정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3천만의 수군인 북진 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채 드디어 휴전은 성립이 되어 6.25 당시 병력과 의료 인력을 파견했던 22개국 중에서 현재 17개국만 유엔사에 연락단을 두고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 당사국 자격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 것에 유엔사와 합의했다며 대민 작전을 담당할 장성급 장교를 참모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작전 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남침해 올 경우 이를 물리치고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엔사의 대민 작전 참모가 북한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치안 유지를 담당합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가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덴마크와 독일 장교를 참모부에 데려오자 주권 침해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유엔사의 회원 가입 제안에 대해서도 한국은 전쟁 당사자이지 지원국이 아니라는 논리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해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유엔사와의 갈등과 주권 침해 논란도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오늘 북한에선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뜻의 전승절로 부릅니다. 북한도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올해는 10년 만에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해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무기들을 직접 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엔 대규모 열병식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움직임은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전시된 무기들을 직접 소개합니다. 김 위원장 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과 화성 17형이 보이고 미국의 최첨단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와 비슷하게 생긴 무기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쇼이구 장관과 군사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쇼이구 장관의 방북을 두고 무기 거래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마치 영업사원처럼 세르게이 국방상을 무기 앞에서 안내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팔 수 있다.
리용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도 어제 평양에 도착해 김 위원장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관한 가운데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출구 전략, 즉 사업 백지화 선언을 되돌리기 위한 전초전 성격의 방문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주 만에 양평군을 찾았습니다. 백지화 선언 이후 격앙된 주민들의 사과하고 마음 고생시키는 드린 점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너무나 유감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 재개를 위한 최선의 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멀쩡히 진행되던 사업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는 오물이 쌓인 격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인정할 때까지 이걸 국정조사든 뭐든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원 장관과 만난 주민들은 양평고속도로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지역 주민들이라며 전면 중단된 고속도로 사업의 재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등 필수 인프라조차 부족해 고속도로 개통은 수건 사업이란 겁니다. 아이들 치료해야 될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양평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길로 가는 길만 해도 2시간, 3시간이 걸립니다. 원 장관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별개로 전문가 검증,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만큼 일종의 출구 전략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그 기간만큼 사업 재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한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을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이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요구서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노선 변경을 알고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채택이 가능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사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억지 정치 공세로 양평고속도로 사업만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 국민이 원하는 이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그러면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대안을 만들면 언제든 재추진할 수 있다며 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직후에 이루어진 소환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대북 사업 대납에 대해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김 전 회장을 딱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김 전 회장은 경기도를 대신해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이후에 김 씨를 3차례 만났다며 장소까지 특정했지만 한 차례만 인정한 겁니다. 비용 대납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고맙다고 했다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도 정면 부인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취재가 아예 아니라.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비용 대납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를 집중 캐물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 대표 방북 추진을 제안했던 정진상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 핵심 인사를 만났다는 저희 보도 이후에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뒤에는 만난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고 박 최고위원은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직후에 부인과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을 빼려고 하지만 자꾸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 당이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부지사 측근과의 만남이 아니라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엉뚱하게 해명한 겁니다. 박 의원이 만난 이 전 부지사 측근은 이우일 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부지사 대학 동문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졌고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지역구 관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 전 부지사의 부인 A씨는 얼굴도 모른다며 접촉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하지만 취재 결과 박 의원은 A씨와 전화 통화를 최소 한 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이 이 위원장을 만난 뒤 A씨와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A씨는 남편이 검찰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게 알려진 뒤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해임까지 시도했습니다. 박 의원과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폭염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MZ세대 교사들이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며 호소했습니다. 교사 3명 중 2명은 학생보다 학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새내기 교사들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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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도 호소했습니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선 유초중고교원 3만 2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교사 대부분이 스스로를 감정 노동자로 인식했습니다. 또 교사 3명 중 2명은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 학부모를 꼽았습니다. 혹인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았다고 폭언을 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학교가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젊은 초등교사들을 만나 최근 서초구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를 부추겼다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교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소외된 약자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조차 빠져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 서초구 초등학교 사건 말고 최근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고요? 네,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중년 남성이 오열하면서 이 자신의 딸 사건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20대 딸이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는데 6개월 전에 학부모 갑질 등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예, 기간제 교사를 저희가 잊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숨진 교사가 이 기간제라는 신분 때문에 업무에서도 차별을 받았고 이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립은 그거를 은폐시키고 아무도 도움을 안 주고 일기장에다가 적혀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무조건 기간제라고 7시 20분까지 출근시키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하고.
네, 기간제 교사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전국에 7만 명 정도로 전체 교사의 14%를 차지합니다. 교권 피해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분위기다 보니 사실상 사각지대인 겁니다. 예, 이런 기간제 교사 외에 예체능이나 방과 후 교사 같은 비정규직 교사도 적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한 중학교 교실에서 예술 수업 중이던 40대 여성 강사가 학생의 돌려차기에 맞아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요.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교원지휘법상 교권침해 신고 대상에 이 기간제 교사까지는 포함이 되지만 비정규직 강사는 아예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런 그림자 선생님은 11만 명이 넘는데요. 선생님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보호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도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간제 교사들도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한 입장이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피해자인 교사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게 할 게 아니라 이 중간 관리자인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게 내가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학생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모집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장 교감이 관리자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은 거죠. 네, 이 밖에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교사들도 논의 대상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홍 기자 말대로 이번 기회에 대책을 만든다면 이런 분들도 빠짐없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마 뒤 폭염은 사실 익히 경험해 오던 건데도 더워도 너무 더운 하루였습니다. 경기 여주가 36.8도, 서울이 34.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이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낮 시간. 시민들이 잠시 그늘을 찾아 더위를 피해봅니다. 하천에 시원하게 발 담그려고 청계천에 나왔어요.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대형 물놀이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도심 속 분수대는 방학을 맞아 더위를 피해 나온 아이들로 물놀이장이 됐습니다. 물총놀이도 하고 시원하고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올여름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나자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기 여주가 36.8도, 대구 35.7도, 서울 34.8도 등을 기록하며 본격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낮 없이 무더위가 계속돼 온열 질환자도 속출합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 43명에 달했고 지난 2달간 802명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으로 지역적으로 예고 없이 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계곡물이 불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 군위의 한 계곡에서는 물놀이하던 대학생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비로 계곡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물놀이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움푹 패인 소 근처에는 계곡물이 빙빙 돌며 휘몰아칩니다. 오늘 아침 9시쯤 대구 군위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대학생들이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20대 남성 4명이 계곡 위에서 밑거름을 타듯이 계곡 아래로 내려왔고 이 가운데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가 계곡 사이에 밧줄을 연결해 구조했지만 3명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훨씬 많았지. 물이 많아서 못 넘어갔다. 평소에도 아래쪽 수심이 2m에 이르는데 어제 저녁 시간당 18밀리에 이르는 소나기로 계곡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바위가 좁고 깊게 패인 계곡이라 물속의 소용돌이가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낙차에서 다시 돌잖아요. 오래 돌아 나오면서 휘 돈다고 이렇게.
그럼 이 넓은 쪽으로 이쪽 그 물체의 힘이 나가지고 못 나온다니까. 사고 위험이 높아 지자체가 물놀이를 금지한 곳이다 보니 안전 요원은 물론 근처에 다른 피서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을 먹여서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살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취재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자택에서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을 섞은 죽과 미숫가루 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정황이 확인됐고 남편을 부검한 결과 사인도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나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나쁜 부부관계와 남편 앞으로 든 보험도 정황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1, 2심은 검찰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살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구입한 니코틴 원액이 죽은 남편에게서 검출된 니코틴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니코틴 원액을 섞은 물을 마셨을 경우 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검색한 것도 원심 파기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사망해도 A씨가 받을 상속재산과 보험금도 많지 않는 등 경제적인 살해 동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신림동 흉기 살해범 조선이 제법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달 전 홍콩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하는가 하면 또 검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직후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던 조선.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선은 한 달여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과 급소 등 범행 방법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일 홍콩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도 검색했습니다. 홍콩의 쇼핑몰에서 30대 남성이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조선이 이 사건을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홍콩 살인사건 피의자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선도 범행 전부터 정신병원 입원 비용과 정신병원 탈출 등을 찾아봤습니다. 잡히는 걸 전제로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는 걸 고민했을 수 있죠. 경찰은 조 씨의 진술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실 등 객관적 자료로 계획범죄임을 입증해 내일 오전 조 씨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하철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 씨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보셨듯 신림동 사건 뒤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시민 불안이 큰데요. 유사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범행 전에 직접 경찰에 전화해서 살인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코드 제로를 발령했고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정비업체 사무실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둔기를 휘두르며 유리창까지 부숩니다. 주차장에서 업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툽니다. 어떡해. 놀래라. 지난 25일 울산의 한 정비업체에서 50대 A씨가 둔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정비업체 난동 30분 전에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예고했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누구 하나 죽이고 싶은데 나 지금 들고 있는데. 경찰은 즉시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며 최단 시간 내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치 조회한다. 그쪽만 내려가 보세요. GPS가 바뀌었습니다. 경찰력을 총동원한 끝에 A씨가 둔기를 휘두른 지 5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GPS 위치값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북부서
112 상황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차 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정비업체에는 직원 10여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잡겠다는 건데요. 관건은 국회에 통과겠죠. 정부가 또 어떤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지 배상윤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건 결혼자금 증여세의 공제 확대입니다. 혼인신고한 자녀에게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하면 1인당 1억 5천만 원, 양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면세가 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씩을 증여를 받았다면 기존에는 세금을 2천만 원가량 내야 했는데요. 그만큼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늘리고 소득 상한 금액도 7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최대 15%였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는 전면 폐지하고 출산과 양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군 장병 적금의 비과세 적용 기간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저축 비과세 기한도 2년 더 연장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으로 높이고 3천만 원 초과 고액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40%로 올립니다. 공격적 감세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경우에 소득세 세액 감면 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폭도 키웠습니다. K영상 콘텐츠 투자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올리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 전략기술 사업에 바이오, 의약품 분야도 추가합니다. K문화 콘텐츠, 국가 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또한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가압승계 포기를 줄이기 위해 특례 조율 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으로 5배 늘립니다. 연부연납 기한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요즘 해외 직구 이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국내 물가가 치솟으면서 잘만 검색하면 직구가 차라리 싼 경우가 적지 않은 건데요. 문제는 배송 시간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배송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소비자가 많아서 왜 그런지 최규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크고 작은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엑스레이 검색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외 직구 상품들을 검사하는 인천세관 해상특송장입니다. 직원 50여 명이 하루 종일 일해도 처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창고 안팎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직구 물량은 하루 평균 150톤, 컨테이너 25개 분량입니다.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주요 항만과 공항에는 이처럼 통관 대기 중인 해외 직구 물량이 70만 건에 이릅니다. 지금 최근 5, 6년 사이에 한 6배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마약 단속이라든지 안보위해 물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물가가 많이 오른 데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으로 외국 물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진 것이 해외 직구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등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입니다. 중국 제품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빠르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한 5일 정도 더 지연되는 느낌. 정부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가 추가로 문을 여는 올 연말이 되어야 통관 대란이 숨통을 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규민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더 높은 수익률에 따라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느니 다음 달 금리를 올릴지 또 한 번 동결할지에 쏠립니다. 송무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예고했던 대로 미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새 고점을 맞았습니다. We took another step by raising our policy interest rate a quarter percentage point.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고물가를 감안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이제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외화자금 시장 상황이 아직 양호하다며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9월 미국이 금리를 또다시 올릴 경우 자금 이탈 우려는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금리 격차에 따른 투자 매력도가 달라지거든요. 2.25%까지는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본격화될 가능성. 미국의 경제 상황과 우리 가계부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금통위를 한 달 남짓 앞둔 한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무슨 큰일이 생겨야 부랴부랴 법안을 처리하는 건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죠. 오늘 지방하천에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처리됐는데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민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수해를 줄이기 위한 하천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제때 제방관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27건이나 되지만 대부분 2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참사가 나고서야 단 이틀 만에 일부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국회에서 많이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시민들은 장마가 다 끝난 뒤에야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꼭 인명 피해가 있고 나서야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지. 장마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게. 국회의 사후 약방문식 법안 처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미신고 아동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는 지난 2008년부터 20건 넘게 발의됐지만 최근 미등록 아동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지난 1일 처리했고 스토킹 처벌법도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생 법안 같은 거 말고 다 이념 법안 챙기자는 거라.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그동안 4대 강의 지류 지천 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홍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천법 통과와 함께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핵심은 하천 정비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해제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흙이 토사물처럼 논밭에 쏟아지고 비닐하우스는 뼈대만 남았습니다. 장마 기간 충남 청양에 총 580mm의 폭우가 내리자 인근 금강지천이 범람한 겁니다.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준설과 제방포강 등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홍수에 대비하려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과 방지턱을 만드는 제방 작업으로 미리 물그릇을 키워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가 관련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삭감하고 4대강 보해체를 결정하면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하천 정비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위험하죠. 홍수 피해가 났던 지류지천도 아직도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이에 환경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하천 정비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통상 16개월이 걸리던 환경 영향평가 기간을 10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폭우나 태풍 등 시급한 재난 상황의 경우 아예 환경평가도 생략할 방침입니다.
두 단계로 하던 것을 한 단계로 줄이고 그 한 단계도 좀 약식으로 간소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시행령과 법 개정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일자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투자했고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를 봤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고 그 형사 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투자금에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돈에는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어쩐지 기분이 좀 묘하고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2019년 상속받은 선친의 동교동 자택 상속세 17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며 올 2월부터 약 1억 1천만 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김 의원 보유 현금은 지난해 1,026만 원에서 올해는 830만 원으로 더 줄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의 코인을 살 만한 현금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부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6년 유신 정권 당시 민주구국서던 사건으로 1,023일 동안 구금된 것에 대한 형사보상금 1억 5,037만 원을 김 의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보상금 중 일부가 코인 투자에 활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형사보상금 일부가 코인 투자에 사용된 게 맞다면서도 다른 자금도 같이 섞였기 때문에 보상금만으로 코인 투자를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아버지의 형사보상금 일부를 코인에 투자했다는 건 도덕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김 의원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신제품을 미국이 아닌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 안방에서 폴더블 절대 강자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인데 행사장에는 BTS, 슈가 등 K-팝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도 찾아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서울 코엑스의 대형 스크린에 최신형 폴더블 폰이 공개됩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폴더블 폰인데 기존 모델에 비해 더 커진 외부 액정과 최신 기술을 내세우며 폴더블 종주국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When we introduced the first Galaxy Fold, we boldly stated that it was more than a new device. Tens of millions of people use foldable smartphones. 삼성은 폴더블 폰의 핵심인 접고 펴는 기능을 개선해 두 화면이 최대한 맞붙도록 하면서 경쟁 업체와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Before you had some room, it could go away, but right now it looks really good. 폴더블 폰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중국의 오포와 화웨이가 저가형 폴더블 폰을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폴더블 폰 출하량은 2,270만 대로 전년 대비 5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의 최대 경쟁자인 애플도 올 하반기 아이폰 신형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예년보다 일찍 공개한 것도 올해 3, 4분기 실적 개선을 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95% 급감한 6,685억 원. 반도체 분야에서만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재고량이 줄고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온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정말 미확인 비행물체 UFO와 외계인이 존재할까? 지구에 사는 인간인 우리에게 궁금증과 논쟁거리를 안긴 주제입니다. 미 하원의회가 이 UFO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군 레이더에 포착된 수상한 불빛. 어둠 속에선 초록빛 섬광이 반짝입니다. 미 정부가 공개했던 미확인 비행 현상입니다. 국가정보국이 일부는 드론이라고 확인했지만 여전히 정체 불명이 많아 UFO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It is fascinating to think that, maybe we're the ones in the ant farm. 의회 UFO 청문회에서도 전직 해군 장교들의 목격담과 On a small solid white tic-tac object with a longitudinal axis pointing north-south and moving very abruptly over the water.
like a ping pong ball. 미 정부가 외계인 존재 정황을 수십 년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deserve to know what is happening in our skies. 정보 요원을 지낸 전직 공군 소령은 정부가 UFO 잔해와 이를 조종한 외계인 유해도 보관 중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그러나 백악관도 국방부도 아직 확인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필리핀 북부에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독수리가 몰아닥쳤습니다.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수만 명이 집을 잃는 등 피해가 큽니다. 앞으로 태풍 독수리는 중국 내륙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사민 기자입니다. 산 비탈을 따라 흙더미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주민들은 놀라 다급히 대피합니다. 마을은 온통 누런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남성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물에 주민들은 헤엄치거나 구조보트를 타고 겨우 탈출합니다.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독수리의 최대 풍속은 시속 175km로 최대 400mm에 이르는 폭탄비가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마닐라 동쪽 리살주에서 강풍에 선박이 전복돼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기아스 마을에선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어린이 3명과 여성 1명이 숨졌고 인근 휴양도시 바기오에선 집에 있던 17살 청소년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습니다. 해변마을 지대에서만 16,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Stranded po kami, kaya sobrang nahirapan po kami lalo na pag ganitong sitwasyon namin, lalo may bata po ako. Ang hirap talaga pag stranded kasi hindi ka lalo na yung mga pagkain, hirap kasi yung pera namin sapat lang para sa isang araw, dalawang araw na. 태풍 독수리는 시속 145km로 필리핀을 지나 대만과 중국으로 이동 중입니다. 대만은 태풍 영향으로 정전이 발생해 5만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고 수백 개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3연패를 노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본선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사우디와 이란 등을 피한 무난한 조편성을 받아들었는데요. 다만 이강인 합류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송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선홍호가 만날 상대는 바레인과 태국, 쿠웨이트입니다. 바레인이 복병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보다 FIFA 랭킹들이 떨어지는 만큼 조 1위 16강 진출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2번 시드의 사우디, 3번 시드의 이란을 피한 건 행운입니다. 다만 모든 게 순조롭진 않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가 이강인의 대표팀 합류 시점을 시원하게 확정하지 않은 데다 수비수 이상민의 음주운전 낙마에 엔트리 22명을 다 못 채우고 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A, B, C까지도 조금은 플랜적으로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플랜이나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없는 대표팀 입장에선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이강인의 합류가 절실합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리가 생기면 나머지 선수들이 좀 잘 메꿔서 또 메달 딸 수 있도록. 백승호와 설영우, 박진섭 등 와일드카드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어린 후배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 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대표팀은 현재 파주에서 국내파 위주로 훈련 중입니다. FIFA A매치 기간인 9월 4일에 대표팀 전원이 모여 아시안게임 3연패를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지난 2006년 도쿄 신주쿠 초등학교의 23살 새내기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과중한 업무와 함께 학부모의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알림장에서 숙제를 내는 방법이 틀렸다거나 결혼과 육아 경험이 없어서 아이들을 다루지 못하느냐고 괴롭혔습니다.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죠. 그는 교장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학부모와 통화해 대화해보라는 답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교단 붕괴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괴물 부모라는 신조어도 탄생시켰죠. 그 17년 전의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8년 대낮에 도쿄 아키하바라 번화가를 걷던 사람들에게 25살의 사내가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 단 10분 만에 7명을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던 이른바 프리터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아키하바라에 왔다고 했죠. 일본에 횡행하는 거리의 악마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러 대낮 서울 거리를 악마의 칼부림이 덮쳤습니다. 10분 사이에 생면부지 행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생명을 앗아간 범인은 33살의 무직자였습니다. 그는 흉기를 훔쳐 택시를 타고 신림역 부근으로 왔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신림동에 온 것이죠. 살아도 안 되더라. 살기 싫었다.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누구든 죽이고 싶었다던 아키하바라의 악마를 닮았습니다. 그는 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묻지마 유형 중에 현실 불만형이었습니다. 사회의 불만을 품고 처지를 비관해 여름에 거리에서 범행한 뒤 도망가지 않고 그냥 현장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왔던 묻지마 살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집이나 아파트 복도, 지하철역, 택시 같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작정하고 툭 트인 백주의 번화가를 선택했습니다. 애초에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묻지마 범죄가 상식적인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아무나 공격할 수 있다는 불길한 전조인 거죠.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거리의 악마들을 봐왔습니다. 이들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고민했겠지만 여전히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또 우리가 따라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암울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비인간적 물질 문명과 무한 경쟁에 치던 세상의 그늘을 밝혀 악마가 숨쉴 공간을 없애야 합니다. 무한 경쟁의 세태에 잊혀진 인간의 도리, 인성을 되살리는 일 역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7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거리의 악마였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지치시죠? 오늘 더 많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밤사이에도 열기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더 많은 지역이 오늘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까지 내리며 강한 돌풍까지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내일 출근길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있어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5도, 제주는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